자, 긴박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옷장 디펜스 전략 빨리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현덕 매니저와 김종윤 의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가 전부 다 헌법재판소로 쏠려 있기 때문에 저희의 멘트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지금 계속 그 탄핵에 대한 선고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계속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우리 이 시장을 보면 아마 분봉상의 어떤 변동이 꽤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침부터 보시면 굉장히 그래도 좀 제 생각보다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선고문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선고문이 좀 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좀 증시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좀 먼저 올라가고 있으니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그 업종을 봤을 때 뭐 어느 업종이냐라는 것을 뭐 판단하는 것보다는 작년부터 우리가 사실 어떤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우려 감정가 많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판결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 갖고 내가 좀 수익을 봐야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되면은 주의를 매번 당부를 드리죠. 예. 김종인 의사는 평가를 시장을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네, 오늘도 일단 출발이 아시아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변동성이 작은 모습이에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오늘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뭐 여전히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건 환율과 맥락이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현물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압박을 이겨낼 정도로 일단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가 강하게 좀 버텨내고 있고 우리 증시는 어제부터 이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밀고 올라오는 것이라서 저는 오히려 조금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11시 반 정도에 탄핵의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정 우려도 부분? 있어요. 예, 네. 뭐 물론 뭐 전저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만 종합해 보면 뭐 탄핵 기각보다는 인용 쪽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환율은 지금 34원, 35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1,432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정치적 변수 때문에 환율이 기이하게도 달러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움직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거 한 11시 반 내외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 뭐 현물 쪽 매매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선물 쪽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매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현덕 매니저도 뭐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뭐 200% 공감하고 있는데 네. 뭐 소위 이제 테마주 영역에서 이제 머무시던 분들도 뭐 조금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주문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고문을 이제 읽고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반추해 보건데 일단 인용 쪽으로 조금 뉘앙스는 있는데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줄줄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회 긴급권 행사 정당화가 안 돼,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계엄법 선포 목적이 아니다. 경고성 계엄은 12.3 계엄 비상계엄 실체적인 요건을 위반한 것.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속보로.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국내 발 파고를 넘는다고 치면은 해외 발 파고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사실 또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지고 나서 우리 시장이 조금 올랐던 적은 뭐 몇 번은 있는데 네. 나스닥이 거의 6%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이 올랐던 적은 저는 거의 없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미국 관세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우린 영향이 없냐?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부터 우리 증시를 굉장히 심하게 눌러왔던 부분이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우리 증시는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풀어주면서 네. 대체 잔고가 가장 많았던 것이 2차 전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매도 허용과 함께 급락이 나왔던 건데 지금 만약에 우리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서 이제 어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거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과대나 폭등 2차 전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매도했던 부분이 또 쇼커버링으로 바뀌어서 어떤 공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보신다고 한다면은 워낙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뭐 그 1년 2년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의 과대나 폭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지금은 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장 그 위치를 보면 최근에 나스닥도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연말까지 계속 막 반대 매매가 더 이어지면서 빠졌던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반 정도는 어떤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꽤 많이 빠졌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3월부터 빠진 부분에 있어서 절반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은 네. 코스닥은 지금 2% 가깝게 또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봤을 때 2월까지 그래도 우리가 좀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이제 사실 지금 그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건데 그게 계속 늦어지면서 네. 계속 빠져왔던 거고 위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작년 12월 달이 정말 기억하시겠지만은 정말 뭐 죽을 만큼 빠졌던 그런 때인데 네. 그때까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그 3월 고점에서 빠졌던 부분이 정치 리스크 때문에 빠진 부분이 크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절반 정도 본다면 한 715에서 2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건 단기적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엔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눌렀던 게 정치적인 리스크인 거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면은 약간 뭐 4월달, 5월달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결과 나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김종인 기사는 이 해외 쪽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 관세 얘기인데, 물론 이제 국내에 워낙 그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계산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텐데 어제 뉴욕 증시 떨어졌으니까 뭔가 좀 많이 엉키나? 이렇게만 직관적으로 느끼잖아요. 오늘 이제 주말을 또 경유해 봐야 되겠지만 해외 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화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포함한 민주당까지 수장적으로 원래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게 대통령은 아예 권한이 없었잖아요. 네. 2차 대전 전에는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돼서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전쯤에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 관세와 관련된 일부 법안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물자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관세와 관련된 일부 권한이 온 것뿐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특수한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건 뭐 지역별로도 기업별로도 타격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만약에 모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내부의 반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지금 뭐 중국이 반대하든 뭐 EU가 반대하든 그냥 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내부적으로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뭐 좀 뭔가 강하게 어필하는 게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봐서 아마 주말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마저도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뭐 강대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미국의 지금 관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전쟁 아닌 전쟁이 돼버렸다. 네. 근데 그 객관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계속 설명을 하는 거니까
또 오차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부속서, 상호관세의 부속서 14국의 관세율이 조정이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25에다가 네. 부속서에 26이었다가 다시 또 25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도가 좀 흔들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신뢰도가 사실 이제 그 관세율만 보더라도 네. 이 적자율인데 이거를 뭐 관세로 말을 하면서 그게 절반을 매기겠다. 그것도 숫자도 조금씩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나라의 경제를 뭐 살리냐 죽이냐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인 것인데 네. 그것조차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 항상 그랬던 분이 되게 많거든요. 말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말 바뀌는데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냥 네. 뭐 내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관세를 본다면 일단 어제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뭐 우려스럽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성격을 봤을 때 또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4월 5일과 9일을 4월 5일은 보편정관세, 그다음에 4월 9일은 상호정관세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기한을 뒀고 그 이후에 협상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말을 한 거 보게 되면은 지금 관세 발표 후에 모든 나라가 전화가 오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협상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율만 본다면은 정말 뭐 말도 못하는 수준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말을 전후로 해서 그다음에 다음 주 4월 9일까지 어느 정도의 협상은 좀 들어갈 거로 봅니다. 이거를 뭐 보복관세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뭐 보복관세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갈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보복관세에 대한 발표는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준비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이 거의 6% 빠진 건데 네. 관세 때문에 한번 빠지고 나서 ISM 서비스 지수가 나오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이제 더 빠졌단 말이죠. 거기다가 연준 부의장, 연준 이사까지도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경고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심한 건데 사실 이 어떤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확인한 부분은 계속 조금씩 나왔던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밤 고용 보고서거든요. 그 고용 보고서 미국의 발표가 있거든요. 고용 보고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지에서 계속해서 또 이제 이 공무원들을 또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가 또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딱 그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받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관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았던 건데. 네. 긴급 속보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네. 파면이 나왔습니다. 네. 많은 소외를 느끼게 하는데 자 가죠. 이건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또 당위성이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일단은 뭐 탄핵이 인용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의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뭐 차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고 뭐 날짜는 선관위가 결정하니까 지금 뭐 6월 3일 설, 뭐 그다음에 5월 말일 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럼 각 후보들이 나와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뭐 대내외적인 파고가 센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 뭐 정치적으로 내가 뭐 자냐 오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뭔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소위 이제 동맹이라는 국가가 저렇게 우리를 강하게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가 보기엔 아마 대통령을 뽑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냐 저는 뭐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도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수출 산업에 적극적인 육성이나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그런 정책에 기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동창이고 뭐 이런 식의 테마주들은 아무 의미 없고 결국은 우리 국가를 좀 살려낼 수 있는 산업의 큰 방향성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뭐
일단은 재료 소멸로 받는지 다시 약보합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동안 4개월 동안 허비했잖아요. 뭐 그 전까지 올라가면은 뭐 그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힘이 소진돼서 이 외부에서 오는 그 충격에 대해서 넘을 수 있는 힘이 많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또 뭉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관세 예고를 했단 말이죠. 다음 주 당장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별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만 이제 나왔고 반도체하고 제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까지 좀 이제 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 지금 선고가 나오면서 올라가던 지수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네. 아마 오늘 뭐 1시간 내지 또 오후까지는 이런 변동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는 지금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런 정도의 어떤 좀 그 동요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작년부터 외국인 매수가 또 되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떤 정치적 리스크였던 부분인데 아마 이제 외국인 매수도 좀 꽤 잘 들어올 것 같고 그동안 어떤 그 우리 시장 눌려놨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제가 볼 땐 관세 쪽만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세 때문만이라도 좀 이 하락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업종을 나눠서 여기를 봐야지라기보다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다 어떤 과대 압박에 의한 좀 반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관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상반기 내내 계속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관세 관련해서는 관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최근에도 뭐 조선 방산이었고 저 로봇이었던 건데 그쪽은 또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아주 곧 이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아주 곧 임박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 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관세에서 좀 비껴났다고 했던 약에 대해서도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거다. 관세는 그러니까 다 일단 품목별로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요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근데 반도체를 관세를 부여했을 때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그 가격 결정력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핵심인데 뭐 미국의 약점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핵심인 거죠. 뭐 인텔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퀄컴, 뭐 브로드컴 수많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이 뭐 대단하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애플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장 미국에 짓고 있지만 생산이 아무리 빠르게 당겨봐야 2027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는 누구한테 살 건가? 거기에 관세를 들이부었을 때 과연 그 관세를 맞는 TSMC와 삼성전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관세 부분은 우리가 다 흡수하고 미국에 팔 것인가? 저는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뭐 단기적으로 한 2, 3년 뭐 길게 보면은 4, 5년 정도까지도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반도체는 관세 부여해봐야 미국이 더 비싸게 사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더 뒤로 미루는 그런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뭐 그게 나오면 일정 부분 충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은 시장의 속성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재료 소멸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정했던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다소 지금 원위치되는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 변동성에 대해서는 많이 경고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변동을 좀 주고 있어요. 네. 본질을 자꾸 회피하고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는 것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뭐 우리가 맨날 하나의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자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럼 반면에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혹시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이 판결 나기 전에 어떤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제 그 상승폭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이제 재료 노출에서 뭐 이런 기대감은 끝났다. 절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 수급을 좀 봤더니 11시 좀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매도가. 네, 외국인 매도가. 그러니까 매도가 줄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간이 뭐 오후장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600억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다가 지금은 200억대로 줄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오후장 들어서면 이제 어떤 순매수로 전환까지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돼서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외국인 매수가 이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고 실적이 좋아도 이 개인만 매수하고 기관만 매수하다 보니까는 어떤 상승폭이 좀 덜했고 또 어떤 재료가 있어도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이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승폭이 어떤 크게 달라지겠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네. 외국인이 공매도 해놨다가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그런 공매도를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매수로 치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매수로 하는 거거든요. 환매수. 네, 그러니까 쇼커브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은 항상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장도 지금은 좀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뭐 오늘 그다음 다음 주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그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량주 위주로 지금은 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놓치지 말고 네.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상승 탄력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뭐 어디로 가볼까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몇 개 살펴볼 필요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알고 있다, 뭐 그다음에 누구랑 동창이다, 뭐 이런 종목들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가장 밀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원전 관련주들 뭐 흔들린다, 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원전이야 모멘텀이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서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2030 몇 년까지인가요? 원전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계획상.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수익성의 문제는 있지만 이쪽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과연 그럼 뭐 접힐 사업인가? 우리도 이제 인프라 같은 거 더 깔고 전력 소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전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저께 뭐 LG전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약간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등락이 나타나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 급등하는 종목을 자꾸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하락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투자 포인트 중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IT 부품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결국은 미국 쪽에서 관세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쪽에서 어디서 늘릴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에서 늘리든 아니면 다른 지역을 찾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더 포커싱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아 보여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찾아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쭉 밀리는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까지 다시 무너뜨리면서 음봉 전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누르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뭐 최악이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 재료 소멸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또 마무리를 보인다면 일단 변수는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외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조금 빠르게 지금 강하고 2차 전지 쪽도 지금 올라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쪽인데 네.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공매도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침부터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올랐던 게 2차 전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어떤 뭐 업황이 바뀌었다라든가 뭐 실적이 좋았다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단기 낙폭에 대한 매수가 들어갔고 아마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진다 이런 걸 가정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제가 볼 땐 보통 이런 시장이 빠졌다 올라갈 때는 과대납 폭주가 가장 먼저 올라서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뭐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는 과대납 폭주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이게 공매도까지 같이 있던 거다 보니까는 네. 그 어떤 반등 속도는 빠를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좀 약간 중기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시진핑 주석도 이제 우리 가을에 우리 지금 그 앞에 정상회가 있을 텐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국내 또 유명 두 배우가 중국에 가서 또 알리바바와 이정재와 정우성 씨. 정우성 씨가 그 알리바바가 여배우하고 미팅했다 그러던데.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알리바바 엔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알리바바에 방문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콘서트까지 지금 뭐 계획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약간 좀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현대 매니저는 오늘 또 뭐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래도 시장은 항상 열리는 거니까. 네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디펜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김종인 선생님 마무리해야 됩니다. 뭔가 개헌해야 되는데 찜찜합니다. 그게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나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뭐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는 그랬지만 참 속상했던 그런 것들을 되찾아서 정상화되고 시장이 좀 돌파구를 찾고 이런 기대감을 간뜩 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기대했던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이 기분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경제를 누르고 있는 게 경제 자체의 요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순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정말 떨어질 만큼 뭔가 과잉 유동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도 뭐 물론 있긴 있겠으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대내적으로 모두 정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치의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그동안 몰랐던 건데 적어도 이제 국내 정치는 한 고비는 넘었고 이제 뭐 다음 고비가 남아 있죠. 어떻게 이제 뭐 국민의 이 갈등 상황을 정리하는 일과 그다음에 새 정부의 출범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의 그 추가적인 계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고비는 넘었고 근데 이제 대외 쪽에서 불어오는 이 고비는 일단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스티브 미란 보고서처럼 미국의 전체를 바꾸는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시작이다. 지난 트럼프 일기처럼 잠시 뭔가 협상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10년의 정말 뭐 미국의 제조업 대개조를 위한 그런 전략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이거 정말로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더욱더 빨리 우리가 뭐 정치적인 확실성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는 두 가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소위 조선방산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고 있는 두 가지 산업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직은 하드웨어 쪽에 그립을 쥐고 있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쪽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그 두 가지 산업 모두 정책적으로는 뭐 어떤 정부가 새 권력이 되든 이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